2024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 기념. 무명의 제자 원폭 목격자 개정판. 저는 1944년 5월 도쿄 세타가야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군의 공습이 점차 거세지면서 저는 소위 도쿄 대공습에 휘말렸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안아주셨고 저는 공습 사이렌이 울릴 때마다 방공호로 피신했습니다. 아버지는 이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셨고 우리 모두는 히로시마에 있는 외가로 피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후 1살 3달이었을 때 우리는 폭심지에서 1.4km 떨어진 히로시마시 니시아쿠시마초에 살고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비번이셔서 제가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동안 저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원자폭탄의 성광이 들리자마자 아버지는 제 위로 몸을 던져 저를 무사히 구해냈습니다. 하지만 원자폭탄의 방사능이 골수에 영향을 미쳐 의사는 제가 빈혈에 걸렸고 어떤 약도 고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성인이 되어 고혈압도 생겼습니다. 게다가 어머니가 저를 히로시마 교회에 있는 친정으로 데려갔을 때 방사성 제가 포함된 소위검은 비일에 노출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몸이 약하고 학교 체육 시간에 체력이 부족해서 팔굽혀펴기, 철봉, 도약대를 할 수 없었습니다. 마라톤 경기에서는 항상 꼴찌였고 장거리 수영은커녕 25m밖에 못했습니다. 체육 수업에서도 항상 최하위 성적을 받았습니다. 2024년 10월 11일 일본의 원자폭탄 피해자 단체인 일본 원폭 피해자 협회니안 히덴쿄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의 꾸준한 노력이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히로시마, 더 이상 나가사키, 더 이상 히바쿠샤, 더 이상 전쟁은 없다는 호소를 계속해왔습니다. 원폭 생존자들의 증언, 반핵운동, 그리고 청원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전쟁에 직면해 있으며 지도자들은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원폭 생존자들은 핵무기가 사용되면 인류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전쟁에 가담한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행동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옳으십니다. 우리는 전쟁을 멈추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를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군인들이여, 무기를 내려놓으십시오. 집으로 돌아가 삶을 즐기십시오. 우리는 이러한 보복의 악순환에 지쳤습니다. 각국 국민들은 일어서서 더 이상은 없다라고 큰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권력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인간의 생명과 생명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십시오. 그들의 완고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전쟁의 희생자가 된 원폭 생존자들과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2024년 10월 19일 야기 마사토의 아들 요시토 야기. 먼저, 이 책은 질병과 원폭으로 죽음에 직면했지만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랑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예수님의 익명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섬기고 그분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의 영혼에 대한 기록입니다. 또한 이 책은 원폭 생존자로서 제가 기록하고 증언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원자폭탄 투하의 참상과 잔혹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좌절감과 슬픔을 안겨줍니다. 원자폭탄의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희생자들의 두려움과 고통, 그리고 비참함을 아무리 충실하게 묘사하더라도 그 현실을 전달하고 그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폭탄은 전쟁과 평화의 본질을 다루는 문제이며 인류의 연대 속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책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책이 황폐한 사회에서 핵위기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성경 복음이 우리 삶의 기반임을 증거하는 데 사용되어 하나님의 사역에 쓰일 수 있다면 기쁠 것입니다. 1984년 6월 10일 야기 마사토. 원자폭탄의 증인. 머리말. 원자폭탄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폭 투하 39주년을 앞두고 저는 4월 중순 히로시마를 방문하여 성주간 아침 일찍 원폭 위령비 앞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원폭으로 세상을 떠난 누나와 어머니를 애도했습니다. 어머니는 원폭 당시 양쪽 다리에 입은 부상으로 수술을 하셨지만 다리에 깊이 박힌 유리 파편은 제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계셨습니다. 원폭 후유증으로 고통받았지만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여 10년 전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히로시마는 재건되었고 당시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진 현대적인 도시로 변모했습니다. 하지만 원폭 생존자들의 마음과 몸에는 여전히 원폭의 상흔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원폭의 상흔은 생존자들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안겨주며 그들의 삶의 많은 문제를 안겨줍니다. 핵무기의 비인도성과 잔혹함에 짓눌린 생존자들의 간절한 바람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이 실수를 인류 공동의 문제로 삼아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자폭탄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짐에 따라 평화로운 일본의 경제 성장과 번영과는 대조적으로 인간 소외와 핵전쟁의 위험과 위협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원폭돔이 희미해짐에 따라 핵 알레르기 퇴치 운동이 진행되고 만국 박람회 현장에서 촬영된 원자폭탄 투하 사진은 삭제되고 있으며 원자폭탄의 참상은 교과서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원폭이 희미해지고 묻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쓰고, 읽는 것입니다. 점점 줄어드는 원자폭탄 생존자들은 희미해지지 않고 원초적인 경험을 파헤쳐야 합니다. 원자폭탄의 비극을 통해 평화에 대한 강한 열망을 보여주고 인류의 미래를 위해 그들의 경험을 계승해야 합니다. 원자폭탄에 대한 기록은 비극적인 과거의 기억과 전달에 국한되어 본질적인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생존자와 비생존자 모두의 세대가 원폭의 참상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원자폭탄의 잔혹함과 전쟁의 비극에서 전쟁의 본질로 옮겨갔습니다. 이는 원자폭탄의 기원으로 돌아가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원자폭탄의 기원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자폭탄을 통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원자폭탄의 비참함과 잔혹함 속에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에 응답해야 하는가? 저는 원자폭탄의 기원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깊이 파고들어 전쟁의 진정한 본질을 탐구하고 깊은 성찰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의미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탐구하며 저의 본래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진정한 평화운동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1. 전쟁의 참화를 피하며 1945년 3월 10일 저는 가족과 함께 히로시마로 이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 저는 세타가야구 사쿠라조스에 살고 있었고 세이가쿠인 중학교 학생들을 인솔하며 아카바네의 군수 공장으로 동원되어 매일 B-29 폭격기의 공격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1939년 초와 14년 5월 중순 제2차 중일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에 저는 히로시마에서 징집 통지서를 받고 보병 부대의 보충병으로 배치되어 중국 중부로 파견되었습니다. 전투 중 병이 나서 야전 병원을 전전하다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본토로 송환되었습니다. 1940년 10월 오사카 사카이에 있는 육군 병원에서 본래 소속 부대였던 제49고우 연대로 복구했고 같은 달 전쟁 중 병으로 제대했습니다. 저는 히로시마에 있는 교회로 돌아와 요양하면서 그곳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그 후 저는 종교교육자로 도쿄로 이주하여 아오야마 가쿠인에서 일했고 도쿄 대공습이 일어났던 해에는 세이가쿠인 중학교에서 일했습니다. 그해 1945년 태평양 전쟁은 이미 불치병의 징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공습은 도쿄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개인, 한신, 주쿄 지역의 약 60%가 불타버렸습니다. 도쿄 대공습은 3월 9일 자정에 시작되었습니다. B-29 폭격기 대대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계속해서 소위탄을 투하했습니다. 소위탄의 비와 우박으로 인한 화재는 수도의 밤하늘을 금세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와 어린아이를 방공호로 대피시켰습니다. 방제복을 입은 저는 이웃들과 함께 집 앞에 서서 불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지역은 일찍 대피했기에 공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 아내는 대피소에서 나왔을 때 잠 못 이루고 피곤해서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어린아이의 얼굴은 대피소에서 흙을 만지작거리며 손가락을 빨았는지 진흙투성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저는 도쿄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도쿄 주택의 40%가 불타고 1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부는 이미 노인, 유아, 학생 등에게 대피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전시 비상사태 속에서 함께 좋은 시절과 나쁜 시절을 함께했던 학생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은 슬픈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3월 말에 도쿄를 떠났습니다. 도카이도선을 타고 남쪽으로 향하는 열차는 전쟁 희생자와 피난민들로 가득 차 있었고 엄청난 혼란이 감돌았습니다. 서 있을 수 없을 정도였다. 미 공군의 공격을 두려워한 나머지 열차는 종종 멈춰 섰고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다. 대부분의 주요 도시들이 공습으로 피해를 입었다. 나고야와 오사카가 특히 큰 피해를 입었다. 나고야 역에서 우리는 새까맣게 탄 철골 아래로 황폐해진 도시 풍경을 볼 수 있었는데 마치 전쟁의 참상을 직접 목격하는 것 같았다. 숨을 헐떡이며 마침내 정전으로 어둠에 휩싸인 군사도시 히로시마에 도착했다. 기진맥진한 우리는 니시아쿠시마초에 있는 어머니 댁에서 여행용 옷으로 갈아입었다. 이 버섯구름 아래. 그날 아침도 습했다. 월요일이었지만 당시 나는 예산요 중학교 교사였고 동원된 학생들을 데리고 무카이나다에 있는 니폰 세이코 주식회사로 출근하고 있었다. 마침 그날이 공휴일이라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8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라디오에서 경보가 해제되었다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편안한 눈으로 옆에서 아장아장 걷는 막내 아들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그때 멀리서 비행기의 희미한 굉음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불안하고 예측할 수 없는 위험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본능적으로 아이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백금빛 불빛이 엄청난 섬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온 힘을 다해 필사적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안고 집 지붕 위로 기어 올라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조심스럽게 온 힘을 다해 돌파구를 찾으려 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나는 어린아이를 안고 집 지붕 위로 기어 올라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눈을 보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생각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집이 무너져 산산이 조각났고 전봇대는 갈기갈기 찢겨 나갔으며 나무는 모두 뽑혀 마치 꼿꼿이 꽂힌 나뭇가지처럼 그을려 있었다. 무너져 내린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잔해가 곳곳에 남아 있었다. 우리 집 맞은편에는 야스다 여학교 건물이 있었다. 바로 그곳에서 아침 조회가 진행되고 있었다. 2층짜리 학교 건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비극적으로 파괴된 건물들은 잔해처럼 흩어져 잔해 더미로 무너져 내렸다. 고개를 들면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히로시마, 시가지 전체가 폐허로 변한 모습이 보였다. 곳곳에서 황사가 피어오르고 햇살은 사라졌으며 정체된 열기로 가득 찬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도시에는 사람이 없었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섬뜩할 정도로 고요했다. 죽음의 고요, 죽음의 도시였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았지만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아마 나는 매우 빠르게 탈출했을 것이다. 폭발 순간 동네 사람들은 즉사하거나 무너진 집에 깔려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다. 상황이 쉽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한순간도 허비할 여유가 없었다. 아내를 찾아 나섰다. 분명 입구 근처에 있을 것이다. 폭발에 날아간 아내는 입구 반대편 뒷마당 들보 사이에 웅크리고 있었다.
지금 구해드릴게요 라고 외치며 아내를 끌어냈다. 다친 것 같았지만 다행히 걸을 수는 있었다. 어머니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이미 사방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고 연기와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아내에게 매달려 있던 아기를 아내에게 넘겨주고 불바다에 휩쓸리지 않도록 조심하며 재빨리 대피했습니다. 떠나는 산모와 아이의 무사함을 빌며 무너진 집안에서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계속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데 부엌 근처에서 마사토,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라는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마사토의 하체는 흙에 파묻혀 있었고 상체는 수많은 들보와 기둥, 판자 조각들로 뒤덮여 시야를 가렸습니다. 갇힌 어머니를 구출하려던 순간 여동생 하루코가 오빠 라고 외치며 달려왔습니다. 충격에 휩싸여 바라보니 온몸에 난 화상 자국이 아직 아물지 않은 채였다. 하얀 블라우스는 그을려 갈기갈기 찢어져 피가 묻어 있었고 검은 몬페일 본식 바지는 누더기처럼 찢어져 있었다. 쭉 뻗은 다리는 물집이 잡혀 보기만 해도 아팠다. 오빠, 엄마, 언니, 요시토 짱. 엄마가 왔어요. 요시토 씨가 방금 엄마를 대피시켰어요. 엄마가 눈앞에서 신음하는 모습을 보며 언니와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를 빨리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은 위기에 처하면 엄청난 힘을 얻는다. 언니는 중상을 입었고 나는 온몸에 상처투성이었지만 엄마를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기둥과 들보, 그리고 엄마를 묻은 흙을 뜯어내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엄마는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며 나는 늙어서 더는 버틸 수 없으니 너희들은 빨리 여기서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엄마, 불평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야 해요. 언니와 저는 흙을 파내는데 너무 열중하느라 손톱이 너덜너덜해진 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침내 구조되셨지만 갑작스러운 충격과 상처의 고통에 꼼짝도 못하시고 그 자리에 웅크리고 계셨습니다. 흙의 압력에 다리는 보라색으로 변했고 나무 가시와 깨진 유리 조각들이 온몸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곳곳에서 불이 나온 도시가 불길에 휩싸인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라면 모두가 불에 타 죽는 것도 시간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언니는 어떻게 이런 몸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의문을 품고 비참한 상태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돕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에 겨우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살아가야 했습니다. 언니와 저는 어머니 어깨를 잡고 억지로 걷게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고통스러워하셨지만 말입니다. 몇 걸음도 채 걷지 못했을 때 옆집 남자가 무너진 집안에서 뛰쳐나와 말했습니다. 야기 씨, 도와주세요. 제 아내가 저기 누워 있어요. 제가 업고 갈게요. 어머니와 언니를 기다리게 하고 저는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폭발에 맞아 심장에 큰 타격을 입은 것 같았습니다. 간신히 의식을 잃고 가사 상태에 빠진 그의 아내를 그 남자의 등에 업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습니다 라고 연신 말하고는 비틀거리며 연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햇볕에 탄 현장에서 그 남자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아내가 안전한 곳으로 가던 중 사망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야기 씨 덕분에 아내가 죽을 때까지 함께할 수 있었다며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이렇게 잃었을 때 그의 심정이 어땠을지 생각하니 형언할 수 없는 슬픔에 휩싸였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죽인 자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불길을 피해 타버린 자갈길을 천천히 걸어 오타 강둑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니 원자폭탄 생존자들이 무리지어 우리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언제, 어디에 모였는지는 알 수 없었다. 불쌍한 표정으로 무너진 집들을 간신히 빠져나온 이들도 있었고 땅에 내던져져 숨을 헐떡이는 이들도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살은 뜯겨나가고 피부는 타들어가고
벌거벗고 다친 이들은 더럽고 해진 옷만 걸치고 있었다. 얼굴에는 폭발과 진흙으로 인한 검댕과 피로 뒤덮여 있었고 눈은 크게 뜨여 공허했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마치 학살당한 시체들이 되살아나 죽음의 행진을 계속하는 듯했다. 갑자기 마치 길모퉁이처럼 무너진 집들이 흩어져 있는 길가에서 후드티를 입은 10살쯤 되어 보이는 벌거벗은 소년이 뛰어내려 내 앞에 서서 두 손을 꼭 잡고 간절히 애원했다. 소년이 가리키는 방향에는 무너진 집들이 산처럼 쌓여 연기를 뿜고 있었다. 소년을 구하고 싶었다. 소년은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시간이 있다면 도와주고 싶었다. 위기가 닥쳐왔다. 길을 잃고 나를 따라오는 중상자들의 발걸음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고 불길에 휩싸인 죽은 도시에서 탈출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소년은 막 도망치려 했다. 이 소년도 죽여서는 안 돼. 나는 울면서 소년에게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그의 어머니를 구할 수 없었다. 나는 소년에게 가능한 한 빨리 도망치지 않으면 소년과 여기 있는 다른 10여 명의 희생자들이 모두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간략하게 설명했다. 여기서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어머니를 위해 살아가렴. 소년의 비통한 심정을 생각하니 나는 그의 비통함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소년은 내 팔 아래로 다시 달려갔지만 도중에 멈춰 서서 어머니가 갇힌 무너진 집으로 돌아서서 두 손을 모으고 다시 나를 따라 달려갔다. 어떤 사람의 삶과 죽음을 떠올렸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 부모와 자식이 갈라지는 모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8월 6일이 되면 그날의 슬픈 소년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자책과 후회가 뒤섞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날 우리와 함께 탈출했던 소년은 이제 40살이 넘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전쟁으로 인한 슬픔과 탄식으로 가슴이 미어지는 오늘을 맞이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오타 강둑으로 피난했습니다. 하지만 산조대교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상류를 바라보니 히로시마와 요코가와를 잇는 국철 교량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침묵은 그을리고 여기저기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피난하여 안전지대라고 여겨지는 나가츠카로 향하려면 이 철교를 건너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다리를 건너면 안전할 거야 라고 어머니를 격려했고 여동생과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어깨에 팔을 두르며 다리를 건넜습니다. 연기 낀 철교 3. 죽어가는 천사 철교를 간신히 건넌 우리는 오시바 공원 강둑 모래사장에 쓰러졌습니다. 정오쯤이었을 것입니다. 강둑 건너편에서는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고 맹렬한 불길이 노을처럼 어두운 하늘을 비추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저녁이 한낮에 히로시마를 뒤덮었습니다. 강과 강변은 비참한 원자폭탄 희생자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들은 몰려들어 신음하며 엎어져 쓸려갔다. 서부 연병장에서 탈출한 폭격당한 병사들의 모습은 참으로 끔찍했다. 그들은 일을 하고 있었고 대부분은 거의 벌거벗은 채 이곳에 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어떤 이들은 쓰러져 피부가 누더기처럼 벗겨졌고 어떤 이들은 불에 탄 팔다리를 내밀고 고통스럽게 울부짖고 있었다. 평소라면 이렇게 끔찍한 희생자들을 똑바로 볼 수 없었을 것이다. 모든 기력을 소진한 상처 입은 몸과 마음은 감각을 잃었다. 양심과 이성도 멈췄다. 우리는 멍한 채로 쏟아지는 검은 비 아래 옹송그리고 있었다. 비정상적으로 검은 비였다. 새까맣게 탄 시체들은 덩어리를 이루며 서로 엉겨붙어 오타강을 따라 떠내려갔다. 제 옆에는 한 한국인 어머니가 강물을 바라보며 미친 여자처럼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어딘가로 떠내려갔을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 언니가 어머니 다리의 상처를 천으로 감싸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벌거벗은 군인이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에 살갗이 드러난 채 열선에 옷이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일어서서 어머니가 벗어 그에게 바쳤던 비단 기모노를 가져다가 군인의 벌거벗은 몸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군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기뻐했습니다. 그는 화상을 입은 언니에게 물을 마시지 말라고, 마시면 죽을 테니 마시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죽음의 강을 마주한 그 부상병은 신이 주신 이성과 은총을 되찾았습니다. 언니는 마치 의무라도 하듯 찢어진 흰 블라우스를 찢어 붕대로 사마 병사들의 상처를 감쌌습니다. 두세 명을 계속 치료했지만 결국 기진맥진에 쓰러져 웅크린 채 우리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깡마른 얼굴과 온몸에 난 화상은 보기에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마치 젊은 생명의 불꽃이 병사들의 보살핌에 타들어가는 듯했습니다. 마치 잠깐 솟아올랐다가 사라지는 꺼져가는 불꽃 같았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자. 내 감사의 말에 언니는 저 군인들 정말 불쌍하네라고 중얼거렸다. 언니의 노고에 감탄하며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한편으로는 부끄러웠다. 당시 언니는 히로시마 현대보건소 간호사였는데 그날 아침 왠지 오늘은 가기 싫다고 하며 출근길에 하쿠시마 역 입구에 발을 디딘 순간 원자폭탄에 피폭되었다. 강렬한 열선과 폭발에 휩싸여 도로에 곤두박질치며 의식을 잃었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는 들고 있던 양산이 나라가 보이지 않았고 온몸이 불에 타 있었다. 전시 여성들처럼 흰 블라우스에 검은색 몸빼 바지를 입고 있었다. 나중에 알게 된 건 검은색 몸빼 바지가 원자폭탄의 방사선을 가장 잘 흡수한다는 것이었고 그 방사선은 그녀의 하체는 뼈까지 관통당해 파괴되었다. 그녀는 무너진 집들의 잔해에 파묻힌 길 위에 있었고 열선과 폭발로 찢어진 옷을 입은 채 심하게 다쳤다. 다치고 지친 어머니와 여동생을 어딘가로 데려가 치료해주고 싶었지만 그들은 움직일 수 없다고 했다. 제 방을 수색하며 차량을 찾았지만 없었다. 트럭이 가끔 지나가긴 했지만 부상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순간 오타강 상류기온 근처에 동원 중인 니폰 세이코 주식회사의 지공장이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녀를 그곳으로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쉬었던 오시바 공원에서 그리 멀지 않았지만 공장으로 향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니 히로시마 시내 전체가 불길에 휩싸여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멀리서 폭발음과 펑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공장 사람들은 제 얼굴을 기억하고는 곧바로 제가 누울 수 있도록 방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누워있던 어머니와 누나에게 힘드셨겠어요. 지금 주먹밥을 많이 만들고 있으니 드세요. 오라고 말했습니다. 배가 고프시겠네요. 그들은 제게 커다란 주먹밥을 주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아침부터 물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먹으려고 했지만 왠지 속이 메스꺼워 목으로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메스꺼움을 느낀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누나, 그리고 다른 생존자들 모두 메스꺼움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방사성 낙진을 흡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방사선을 흡입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메스꺼움이 가라앉으려면 다음 날 아침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와 저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다는 안도감에도 불구하고 상처의 극심한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온몸에 난 화상과 고열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잠 못 이루는 상태로 새벽이 밝았습니다. 저는 약해진 누나를 최대한 빨리 치료하고 보살펴야겠다고 생각하여 아내와 사위가 사는 나가스카에 있는 오카오시 집으로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기온 지사 공장과 더 가까운 곳이죠. 제 학생들 중 몇몇도 이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 동원되었습니다. 저희를 돌보던 공장 주인은 그날 아침 근처 학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들 중 3명이 우리를 도우러 달려왔습니다. 학생들은 심하게 다친 여동생을 들것에 태워 공장에서 오카오시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전날 아침부터 헤어져 있던 아내와 아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긴 아이의 행방.
이 기록은 무너진 집에서 제가 구해낸 아내와 큰아들의 대피 기록입니다. 아내가 제게 들려준 경험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아기를 받자마자 아내는 정원에 있는 방공호로 달려가 방공복과 어머니의 옷을 꺼내 찢어진 자신의 옷 위에 입혔습니다. 그리고 흑투성이의 배 담요만 둘은 아기를 방공복으로 감싸 안고 아기를 품에 안고 샌들을 신은 후 한 손에는 아기를, 다른 한 손에는 샌들을 걸치고 대피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 댁으로 피난하려고 나가츠카로 향했지만 이미 연기와 불길이 치솟아기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갔던 방향과는 반대 방향인 야이즈 신사로 향했습니다. 하쿠시마 마을은 하쿠시마 초등학교 공습시 대피소로 지정되어 있었지만 그녀가 학교 운동장에 도착했을 때는 학교 건물이 무너지고 사방이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교문 앞에는 열선과 화상으로 온몸이 새까맣게 변한 벌거벗은 사람 한 명만이 괴물처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학교 근처 목공소 딸이 당장 도망치겠다고 소리쳤지만 그 후 한동안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키와바시로 가는 길가의 전봇대 꼭대기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발 디딜 곳 없이 쌓인 잔해, 더미와 무너진 집들에서 쏟아지는 연기를 내뿜는 나무 더미를 넘어 다리를 비틀거리며 건너 탈출했습니다. 교바시 강 상류로 향했습니다. 길가의 집들이 불타고 있어서 모래사장을 걸어갔지만 끔찍한 굉음과 함께 폭발음이 터져나오자 겁에 질린 어린아이를 꼭 껴안고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불길을 피해 마침내 공병대가 훈련장으로 쓰고 있는 작은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남자를 내려주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산 아래 그늘에서 무너지지 않은 집을 발견했습니다. 근처에 우물이 있었는데 펌프에 대고 우물물을 써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진흙탕에서 기어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진흙탕에서 기어 나온 아이를 씻기고 나서 자신의 손발을 씻었습니다. 산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몸이 변한 비참한 희생자들이 하나둘씩 산 위로 기어올라 쓰러졌습니다. 한동안 그녀는 신음과 울음소리에 휩싸여 그 끔찍한 광경을 볼 수 없었다. 그때 검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대나무 숲으로 피신했다. 낮고 둔탁한 비행기 굉음에 모두들 또 공습이 올까봐 두려워했고 마치 죽을 것 같았다. 마침 상기슬게 사는 한 남자가 그녀에게 허리띠와 건빵 한 컵과 쌀이 든 자루를 주며 친절하게 물었다. 아기를 여기에 싣고 가세요. 돌아갈 곳이 있나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한 그녀는 넉넉한 허리띠에 아기를 안고 받은 식량 자루를 들고 산을 내려왔다. 그녀는 공병대 작업장으로 나갔지만 그곳에도 원자폭탄에 피폭된 군인들이 웅크리고 있었다. 새까맣게 그을리고 상처투성이가 된 군인들의 끔찍한 모습은 참혹했다. 넘어지거나 누워있는 사람들을 밟지 않으려 발판을 찾던 그녀는 오타강의 수원지로 나왔습니다. 강둑에는 수많은 희생자들이 벌거벗고 맨발로 누더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물 위에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물살에 휩쓸려가는 그녀는 발에서 피가 나는 사람에게 남학신을 건넸습니다. 오타 강 상류 우시타 산 기슭에는 기온으로 가는 나룻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뱃사공에게 배를 부탁하고 기온 신사로 향했습니다. 희생자들이 이곳에 모여 있었고 마을 의료팀은 희생자들을 민가로 이송하여 상처를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주변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해치고 나가츠카 부모님 댁에 도착한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집은 폭심지에서 꽤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폭발로 천장이 날아가고 집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집 안에는 가재도구와 주방용품들이 흩어져 있어 폭격의 파괴력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아기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조부모님 댁으로 무사히 옮겨졌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위로에 힘입어 둘째 날 아침, 우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재회했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루코. 아내의 부모님은 기독교 신자이시며 오랫동안 교회를 섬겨오신 믿음의 분들이셨습니다. 저희의 안전을 걱정하시고 밤낮으로 기도해 주신 끝에 저희 가족을 위해 방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학생들이 들것에 실어 집으로 데려온 여동생은
다시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당시 히로시마에 투하된 폭탄이 원자폭탄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신형 특수폭탄으로 알려졌고 며칠 후 원자폭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뜨거운 햇볕 아래 히로시마로 걸어가 집방공호에 보관해둔 구급상자와 다른 물건들을 가져왔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학교에 연락하고 학생들의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불타버린 도시의 폐허를 찾아갔습니다. 땅은 새빨갛게 타들어갔고 재는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폐허 곳곳에는 대피 장소를 알리는 나무 조각과 친척들의 안부를 묻는 표지판이 있었고 사람들이 유해를 찾는 모습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습니다. 나가스카에 있는 오카오 씨네 집에서는 화상과 고열로 움직일 수 없는 여동생이 방사능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기도를 드리며 세심한 간호를 해주었습니다. 아내는 종종 기온에 있는 아키야마 병원으로 달려가 그를 진찰했지만 의사는 연이어 끌려온 환자들을 치료하느라 바빠서 메르쿠로크론만 나눠주었습니다. 당시 야마모토 류키치 목사의 미망이는 도쿄에서 오카오 가족에게 피난해 있었고 오카오 부모가 그녀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구레에서 돌아온 우메다 부부도 그 가족과 함께 있었습니다. 우메다 목사의 지인의 아내는 우메다 목사의 도움을 받아 히로시마 역에서 원자폭탄에 피폭되어 상반신에 화상을 입고 병상에 누워 오카오 가족에게 왔습니다. 수많은 원폭 피해자를 둔 오카오 가족은 끊임없이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원폭 투하 후 3일째 되는 날부터 여동생은 매일 40도가 넘는 고열을 겪었습니다. 얼음을 구할 수 없어 우물물로 몸을 식혔습니다. 다행히 여동생은 오카오 가족에게 대피해 있었고 보건소에서 비상시 배급을 맡긴 붕대, 거즈, 흡수성 솜, 알코올 등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여동생의 온몸을 알코올로 소독하고 수은으로 상처를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화상이 특히 심했던 다리의 피부가 벗겨져 상처가 감염되고 구더기가 기어나와 어머니와 저는 족집게로 하나하나 뽑아 소독해야 했습니다. 여동생은 식욕이 없었고 죽을 후루룩 마셨습니다. 여동생의 상태는 악화될 뿐이었고 열흘쯤 지나자 열이 42도까지 치솟았고 심장은 날로 약해졌습니다. 야마모토 목사의 미망이는 밤낮으로 신탁을 읽고 여동생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 고령에도 불구하고 누나는 폭염 속에서 희생자들을 찾아와 원자폭탄의 참상과 그 끔찍한 후유증을 이야기하며 오늘도 누군가 죽었어. 정말 끔찍해라고 말했습니다. 20일쯤 누나는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22일 누나의 부탁으로 낯선 손으로 누나의 팔에 비탁한 불을 주사했습니다. 머릿속이 몽롱해지면서 보빠, 과일 좀 주세요 오라고 말했습니다. 과일을 사려고 멀리 가게를 찾아갔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포기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포도 한 송이를 겨우 찾아냈습니다. 딱 한 송이만. 열에 목이 마른 누나의 입에 포도를 하나하나 넣어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모든 걸 신께 맡깁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곁으로 갈게요. 이것이 누나가 저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원자폭탄에 떨어진 이후로 그녀는 불평하거나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통을 참아냈을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23일 여동생의 가슴은 거친 호흡으로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야마모토 박사님, 저, 어머니, 그리고 저는 여동생의 침대 곁에 모여 성경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지자 언니는 몇 번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 아멘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예수님이 보여요 라고 말하고는 우리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언니의 얼굴은 여전히 뜨겁고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오랜 시간을 참았지만 고통 없이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평화롭고 온화하며 빛나는 얼굴을 남겼습니다. 언니는 24살이었습니다. 해군 회계학교에서 공부하던 남동생 아키라는 전쟁 말미에 히로시마가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마다에 있는 언니 미츠코와 결혼하여 두 사람이 함께 오카오 집으로 달려갔을 때는 언니가 집으로 부름을 받은 지 30분 후였습니다. 언니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시간이 없었고 두 사람은 눈물만 흘렸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조용히 장례를 치렀고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 나가스카에 있는 천주교 성당 뒤편 산으로 시신을 운구하여 직접 화장했습니다. 다음 날 고통에 시달리던 어머니는 남동생과 함께 히로시마를 떠나 여동생의 유해를 옮겨 아버지가 안치된 야마나시 현해 묘소에 안치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하루코였습니다. 목사였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할렐루야라고 부르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루 빛나는 단어의 발음을 변형하여 지은 이름입니다. 분명 하루는 하나님께 영광디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그녀가 평생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바라셨습니다. 그녀는 1919년 4월 28일 야마가타시 요코마치에 있는 한 교회의 목사관에서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일본 인형처럼 귀엽고 온화한 성격으로 친구들과 어른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전학으로 이이다, 히로시마, 니라사키의 초등학교로 전학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져 병상에 누워 계시자 그녀는 목회를 그만두고 도쿄로 이사했습니다. 하마사키 지로 선생님의 호의로 아자부에 있는 토요에이와 여학교에 입학하여 기숙사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고향인 야마나시현 이치카와로 돌아가시자 그녀는 A와 여학교를 중퇴하고 고후에 있는 삼촌의 소아과에서 간호 실습생으로 일하며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그곳에서 간호학교에 진학하여 간호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아버지의 지인인 기독교 신자 미야케 세이조 씨의 도움으로 그녀는 오카야마현 다마노시마 보건소에 배치되었다가 이후 히로시마 보건소로 옮겨졌습니다. 몇 년간 떨어져 살다가 원자폭탄이 투하된 해 히로시마의 하쿠시마에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기도에 응답하여 그녀는 신앙을 고백하고 어린 시절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녀의 짧은 삶은 결코 축복받은 삶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지셨을 때 그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녀를 도우며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그녀는 십자가를 지고 간호사로서 병자들을 섬겼으며 기독교인으로서 가족을 섬겼습니다. 전쟁이라는 인류 원죄와 원자폭탄의 잔혹한 참상 속에서 그녀는 복음의 원점에 서서 자신을 잊고 부상당하고 쓰러진 피폭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죽음까지. 원폭 투하 중에도 그녀는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사랑을 증거했고 그녀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십자가 발치에서 순수하고 부드럽게 피어나는 하얀 백합처럼 그녀는 자신의 순수한 젊은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쳤습니다. 진실로 할렐루야 하루코 아멘. 6. 나의 본래 경험의 도전과 평화에 대한 갈망. 저는 폭심지에서 1.4km 떨어진 니시야쿠시마초 123번지에서 원자폭탄에 노출되었습니다. 무너진 집 밑에서 탈출하여 불에 타 죽지는 않았지만 열선의 왼팔에 화상을 입고 머리를 포함한 온몸에 멍이 들었습니다. 투하 직후에는 피로감과 손발이 빠질 듯한 고통, 메스꺼움, 머리카락이 날마다 빠지는 고통, 온몸에 악성 종양이 돋아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원자폭탄 관련 질병은 약 2년 동안 저를 죽음의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 후 건강이 회복된 듯 보였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고혈압이 발생했고 그 이후로 각종 질병과 신체적 이상 증세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내 또한 의사로부터 원자폭탄 투하로 인한 빈혈 진단을 받았고 손발이 붓는 등 골수염과 유사한 증상을 보였으며 통증으로 인해 걷기가 어렵다고 자주 호소했습니다. 또한 두통과 원인 불명의 현기증으로 고생하며 종종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아내는 일시적으로 백혈병 진단을 받고 입원해야 했습니다. 원자폭탄 투하 당시 히로시마에는 약 42만 명이 있었던 것으로 추산되며
문서와 조사에 따르면 사망자 수는 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를 뒷받침할 결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약 16만 명의 생존자들이 있으며 이들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원자폭탄으로 인한 신체적 이상과 정신적 고통에 대해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으며 아무도 자신의 증상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직접 방사선에 피폭되지는 않았지만 원자폭탄 투하 후 폭심지에 들어갔거나 시신 처리 및 의료 처치 과정에서 방사선에 노출된 이들 역시 원자폭탄 증상을 호소하며 사망하거나 원자폭탄의 다른 후유증을 겪으며 생존자들과 마찬가지로 평생 고통받았습니다. 이들의 생명과 생계는 원자폭탄의 다양한 증상, 원자폭탄 교수형병기라는 불분명한 질환, 다발성암, 화상으로 인한 켈로이드, 임산부에게서 태어난 소두증, 원자폭탄으로 인한 고아와 노인 등 여러 문제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보상과 대책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지원 문제와 더불어 의학적 진단 및 치료 문제 또한 시급한 과제입니다. 원자폭탄의 폭발력은 3000도에서 4000도에 달하는 매우 높은 온도를 발생시키며 직접 접촉 시 최대 1km 이내 사람을 완전히 죽일 수 있는 방사능을 방출한다고 합니다. 그 위력은 측정할 수 없습니다. 폭발의 피해와 파괴,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원자폭탄의 후유증은 인류를 뿌리째 파괴했습니다. 원자폭탄이 인류에게 입힌 피해는 실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고 그 참혹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핵무기의 비인간성과 잔혹함은 결코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습니다. 특히 원자폭탄 생존자들의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간절한 염원과 함께 이것이 평화운동의 출발점입니다. 최근 히로시마에서는 원폭 위령비에 새겨진 편안히 잠들라. 우리는 이 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문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비문 수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원폭 피해를 입은 일본 국민이 왜 사과해야 합니까? 책임이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라고 반박합니다. 반면 비문 보존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비문에 언급된 오류는 인간이 핵무기를 사용하여 다른 인간을 죽인 원죄를 가리킵니다. 이 원죄를 부정하는 것은 일본이 핵무장을 하는 길을 닦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원자폭탄 투하 25주년이 다가오자 야마다 노리오 히로시마 시장이 비문 수정을 거부하면서 이러한 논란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이는 원자폭탄이 단순히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개인의 문제도 비단 히로시마 원폭 투하의 문제도 아닌 인류 전체의 문제이며 국제 정치를 움직이는 핵무기의 존재, 핵 전략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평화운동과의 깊은 연관성이 그 배경임을 보여줍니다. 원폭 투하 당시의 책임의식, 반미, 반전, 반핵 정서는 비문 수정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핵무장 국가가 증가하는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이 기념비가 평화운동의 보루가 될 것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기념비는 피폭자가 아닌 사람들까지도 전쟁에 맞서 행동하도록 고무하는 큰 셈을 만들고자 하는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평화에 대한 염원의 표현입니다. 어떤 이들은 개인의 책임, 즉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이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책임을 추구한다면 원폭 투하 책임 문제는 공허한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원자폭탄 투하에 대한 책임 추궁은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과 연결되며 전쟁 자체에 대한 책임으로 귀결됩니다. 원자폭탄의 경우 전쟁의 기원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자폭탄과 전쟁 자체에 대한 책임이 인류 연대의 관점에서 의문시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전쟁은 상호 책임의 문제이며 전쟁의 근본 원인인 인류의 원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출발점에서 기독교 역사가들은 원자폭탄 문제를 받아들이고 원죄의 경험을 깊이 파고들며 기독교 인류의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깊은 자기 성찰을 통해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운동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남은 자들의 사명입니다. 마사토 야기 지음, 그의 아들 요시토 야기